네, 연초 시장이 지난 연말과 달리 조금 힘이 빠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진단 오늘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새해 뭐 기대는 컸는데 첫 주 우리 시장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을 했는데 이 미국 시장 닮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작년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가지고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미국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애플의 그 전망을 하향을 한 증권사들이 조금 있었죠. 예. 미국에서 뭐 바클레이즈라던가 뭐 파이퍼 샌들러라던가 이런 데서 애플 전망을 하향을 하면서 특히 그 이유를 중국 쪽의 스마트폰 매출이 좀 부진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가 약하면은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한국도 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경우는 뭐 지난 11월, 12월 9주 연속 상승해서 너무 빨리 간다. 그러니까 12월에 조정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의 12월 FOMC에서의 점도표를 보면은 금리 인하를 올해 중에 한 3번 정도 해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반면에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반영하는 뭐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선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약간 과도하게 선반영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일정 부분의 되돌림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의 영향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낙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10% 이내 조정에 대해서는 뭐 기간 조정, 10% 이상의 조정에 대해서는 뭐 가격 조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작년 하반기 중에 있었던 하락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은 그 작년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8월, 9월, 10월에 빠질 때마다 연거푸 한 6에서 7% 정도씩 조정들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그런 정도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한 반 정도 조정을 받았구나. 아직까지는 다 오진 않았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 주까지 좀 조정 분위기가 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은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뭐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 함수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의 확장은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되돌림 겪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일 텐데 지금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는 일회성 비용들을 연간으로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로 성과가 좋지 않고요.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 어닝 쇼크 과정에서 그 다음의 실적까지를 같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2023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2024년 전망치까지가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 2월 정도까지는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시기 중에는 펀더멘탈의 개선도 뚜렷하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 이런 조정들이 좀 마무리된 이후가 좀 반전의 계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트리거는 실적인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시기는 한 3월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가 그동안 이제 랠리를 이끌었다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희석되는 것이 오히려 조정의 계기가 됐는데 경제 지표들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 예. 나왔죠. 이런 것들이 뭐 먼저 ADP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상당히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예. 네. 그렇죠. 특히 미국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21만 명 넘게 나왔으니까 컨센서스보다도 꽤 많이 나온 거고요. 컨센서스 한 17만 명보다는 예. 꽤 많이 나온 거고 그게 아니라도 추세적으로 지금 약간씩 완만해지던 것들이 좀 다시 또 올라가나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 얘기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더 촉발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시장 입장에서는 막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고용이 여전히 아주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리 인하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뜯어보면 ADP 고용 보고서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게 서비스업 강세예요. 이 서비스업 강세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 3%대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ADP 고용에서도 그렇고
비농업 고용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4%가 넘게 나왔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약간 지금의 물가보다 임금이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물가가 들어올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할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편안하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한 달에 저 경제 지표를 보고 추세가 바뀌느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 저희가 과거에 뭐 한 3개월, 6개월 이동 평균을 보통 쓴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뒤바꿀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고용이 조금 식어가면서 물가도 점점 낮아지고 그러면서 금리도 이제는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는 거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달 가지고 좀 들 수 있는 생각은 그 속도가 조금 완만해질 수는 있겠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라는 정도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고용이 이렇게 좀 여전히 뜨겁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 11일 날 나올 소비자 물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한 3.2%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이 3.1%였으니까 지난달보다 약간 들어 올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 4.0이었는데 이번에 3.8 정도로, 그러니까 3%대 진입을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약간 애매한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여튼 헤드라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지난달보다는 약간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최근에 뭐 고용이나 이런 거랑 일련의 것들이랑 엮어서 생각하면은 약간 사람들 마음에 조금 더 부담을 주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아까 조정이 연준에 대한 전망이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뭐 사실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과 물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약간 조정 분위기가 되다 보면 이렇게 좀 지정학적인 그런 요소들도 조금만 불거져도 되게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좀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 기대 그동안의 기대처럼 무슨 3월 금리나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이제 사실 연준이 FMC를 1년에 8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해주려면 3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죠. 예. 그런 점에서의 전망치가 3월로 찍혀 있는 건데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 생각에는 그 6번은 좀 과하게 찍혀 있는 것 같고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3번 정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 6월 정도에 인하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분기 말마다 인하를 해주면은 6월, 9월, 12월 이 정도 하면 예. 3번이 되는 거거든요. 3월보다는 6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뭐 7번까지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시장의 기대는 경기는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는데 지금의 금리 수준은 많이 높아져 있는 거니까 정상 범위까지 빠르게 내려가면 그 정도를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건 그건데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리는 속도 자체도 그렇게 빠를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약간은 두 가지의 교묘한 그 접점이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기대가 뭐 과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속내 이것이 서로 이제 일치했다가 또 벌어졌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금통위가 우리나라는 11일에 열리죠. 예.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연준보다 먼저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연준이 어떻게든 간에 피벗을 암시한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한은도 좀 뭔가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금통위원 숫자는 줄어드는 중이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은 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을 상단까지 도달한 다음에 뭐 한 10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으니 그게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질지는 약간 의문이고 시장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그러면 연준이 인하 시사를 했으니 먼저 실제로 인하를 하지는 않더라도 인하를 시사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예.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사상 최대 수준으로 역전돼 있는 한미 금리 차라는 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고되거나 뭐 시점까지가 예고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인하가 단행된 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닌데 인하 시사를 하면은 오히려 환율 측면에서 좀 역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연준이 한 6월쯤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반기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을 짚어주셨는데 그 애플 비중 축소. 매도 의견. 애플이라는 것이 미국 시장의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사인데 이게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또 애플이 그렇다 그러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떠냐 1월 말에 실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대형 기술주들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형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M7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약간은 갈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테슬라 같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첨단 기술 분야긴 하지만 물건을 재화를 그렇죠.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중국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그런 쪽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 쪽을 파는 거고 B2B에 가까운 분야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출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예. 주식들도 약간 양극화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지금 이 M7 기업들의 이익 비중이 전체 시장 내에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모멘텀 차원에서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보다는 나머지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게 4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제조 기반이 있는 애플하고 테슬라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그거 유념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말 8만 전자 얘기 나오다가 연초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증권사들 목표가를 또 10만 원까지 높이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이 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디램이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10만 전자를 딱 지금 시점에서 외치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항상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직후는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약간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있고, 근데 다만 이번 사이클의 정점까지를 봤을 때는 이전 전고점 벗길 거로 보이고 전고점이 9만 원대였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업사이클에서는 뭐 그거를 보여주는 첫 시점 정도가 이번 분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거의 국민주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들 너무 많은데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이렇게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조정 기운도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되게 빠릅니다. 이거 따라잡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은데요. 조금 편하게 좀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 사놓고 기다릴 만한 뭐 이를테면 뭐 반도체 내에 소부장 테마 같은 거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는 지금 감산을 통해서 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제일 편안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예. 최종의 어째를 만드는 반도체 최종단의 기업들이 제일 기본적으로는 좀 편안할 것 같고요. 그 외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범용 제품 수요들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서 그것보다는 좀 더 가시성 있는 건 아무래도 AI 반도체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AI 반도체 오늘도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4일에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주목해봐야 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주시해봐야 될 그런 정책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당히 좀 특징은 뭐냐면은 이전에 작년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선도 분야에 있었던 이 신기술 분야, 뭐 신성장 4.0의 15대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이 약간 뒤로 빠지고요. 예. 전면에 나서게 된 거는 이제 해외 수출과 수주 분야예요. 예. 그래서 이런 쪽 수주 분야들, 뭐 인프라, 뭐 방산, 원전 이런 쪽 분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약간 거꾸로 보는 부분인데 전면에 나서서 뭐 PF 분야의 뭐 연착륙, 그리고 가계대출 관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 이런 분야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지만 정부가 이미 그 정도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면에 이걸 내세운다는 얘기는 충분히
대비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로 보면은 거꾸로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네요. 경제정책 당국자들, 제가 예전에 이제 경제부처를 취재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경제라는 게 이제 심리 게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실제보다 좀 약간 긍정적인 그런 편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약간 걸르고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뭔가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F 얘기하셨는데 금융당국 오늘 PF 점검 회의도 열었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부동산 리스크를 중요한 정책 방향을 꼽고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이 태형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이것이 금융보험사들 이게 대출해준 이런 쪽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건설사 차원에서는 이걸로 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PF 물량이 쌓여 있는 것들은 꽤 있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이 좀 부족한 회사들 같은 네. 경우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초대형 건설사, 우리가 흔히 아는 몇 개 건설사냐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게 지금으로서는 많이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금융시장 전반으로 여파가 넘어와서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저축은행이나 일부 그런 것들은 염두에는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메인이라고 얘기하는 뭐 은행, 보험, 증권까지로 넘어올 거냐고 하면은 그거를 사실은 작년에 반영해서 충당금들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게 현실화가 일정 부분 되면 생각을 하면서 추가로 충당금을 한 번 더 쌓아야 되는 이슈 같은 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전혀 대비를 안 한 상황에서 맞는 상황은 아니라서 뭐 생각하는 것만큼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주 두 개의 큰 국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CES가 또 열립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벤트가 확인되거나 행사가 끝날 때는 오히려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관련주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그 기대감이 먼저 많이 반영된 분야냐 아니냐의 문제일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2월에 올라간 메인이 이쪽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냥 기대감이 덜 반영된 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올 여지들이 오히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M&A나 기술 수출 같은 것들에 큰 건이 나오느냐가 되게 관건이 되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다 백신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고금리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고금리를 극복하고 난 뒤에 원년이라는 점에서 과거 한 4년간 우리가 잊고 있던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CES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의 AI 분야의 주된 관심사들이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메인 클라우드 쪽에서 연산을 처리를 하는 형태의 AI였다고 하면은, 올해의 관심은 이 AI 기능을 개별 전자기기에 넘는 온디바이스 AI 이 분야 쪽으로 조금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CES에서 모멘텀들이 돼주면은 그간의 사람들 관심이 좀 없었던 IT 하드웨어 분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분야들의 가격이 많이 반영돼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이벤트들은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IT 전문가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번 CES에서는 뭐 AI가 이제 화두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기술, 작년, 재작년 이렇게 뭐 있었다면, 이번에는 실생활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점에서 지금 김영환 연구원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좀 이런 게 가능했나? 라는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뭐 이 CES나 JP모건 컨퍼런스 항상 중요한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